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즈덤 하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1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고 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시진핑이 한중 역사를 이야기하며 한국이 중국의 일부이고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이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한반도의 전쟁 발생 시 피난민을 가려서 받겠다는 일본 아베 총리를 포함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개무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서 투표하고 싶다. 이런 주변국의 어처구니 없는 인식에 제대로 대응할 정부의 탄생을 학수고대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후보들의 일단 기본적인 행보 그리고 각 캠프에서 불거진 문제나 혹은 후보에서 불거진 문제 또는 공방 이렇게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 어제 강원도 갔습니다. 거기서 선거 때만 되면 색깔론 안보 장사가 좌판을 까는데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특전사 출신인 제 앞에서 안보 얘기 꺼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적 논란이 이제 토론회 이후에 프레임으로 쭉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컷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10,000명도 안 되는 급조된 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연정을 하든 협치를 하든 몸통이 못 되고 꼬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컷은 문재인 후보가 이제 국민의당을 작다고 공격하는. 예, 연이어서 그런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양강구도 뭐 토론회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지지율이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강구도라고 하는데 양 당에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훨씬 든든하다 뭐 이런 주장 자기 강점을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자 2번 후보는 네, 홍준표 후보는요. 어제 한국의 3대 적폐 세력은 종북 세력, 민노총, 정교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이 3대 세력 말하는 건 금기 사항이었지만 나는 이들과 붙어서 싸웠다 라면서 좌파 대항마 이미지 강조했습니다. 언제 금기였나요? 종북, 민노총, 정교조를 공격하는 계속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게다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는 좌파 운동권의 거두가 대통령 되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했고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포스터를 보면 국민의당 이름이 없다. 왜 없겠냐. 거기는 박지원 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이분은 프레임을 한번 적으면은 계속 그 지점만 공격하는 애초에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자, 저희가 준비한 컷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합성 사진이래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한 거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토론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목은 안철수가 맞는데 몸통은 박지원인가? 네, 홍준표 후보 식의 네거티브죠. 자,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 거고요. 유세 현장에서. 자, 3번 후보는요?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방송 기자 토론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주적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지금은 남북 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주적 논쟁에 뛰어들었네요. 자,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자, 우선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국방 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대치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입니다. 자, 이 주적 프레임. 네, 우선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 현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물론 사실관계를 따지고 또 언론들도 팩트체크를 했고 그래서 이미 2004년 이후로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관계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주적이.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그래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기 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정확하게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빠졌지만 적이라고 이제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다. 그렇죠.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사실 이 논쟁은 벌써 10년 전에 한번 지나갔어요. 오래된 논쟁인데 그리고 그게 그래서 정리가 됐지만 누가 안보의 적자인가 하는 이미지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1번 보수 후보와 2번 보수 후보와 그리고 보수의 표심이 필요한 중도 후보가 같은 선상에 쓴 건데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할지는 자, 그건 이따 좀 따져보고요. 4번 후보는요? 네, 유승민 후보는 어제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호남 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싫다고 문재인 찍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 찍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소중한 한 표를 누가 싫어서 찍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물 보고 유승민 찍어달라 이렇게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자, 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을 찍는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를 찍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누가 싫어서 찍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유승민이 좋아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은 맞는 말이죠, 이게. 말은 맞는데 이제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를 넘어설 정도의 호소력이 있는지 본인이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4번, 5번 후보는 비슷한 고민이 이제 각자 있는 거죠. 유사한 고민이. 자, 심상정 후보도, 유세를 했을 텐데, 어제 심상정 후보가 화제가 됐던 건 뭐죠? 네, 심 후보도 사표 심리에 관련된 이야기 했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며 대세에 휩쓸린 표가 바로 사표다. 그렇게 투표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었냐면서 대한민국 개혁 열쇠 키지고 있는 자신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사실 본질적으로 보수 진보 양 유권자 진영으로부터 저 후보가 괜찮은데 저 후보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사표 심리에서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두 후보가 맞죠. 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에서 찍어준 홍준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될 사람 밀어주자에서 찍어준 박근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상정은 대한민국의 개혁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 한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표가 될 것입니다. 자, 똑같은 호소네요. 결국은 유승민 후보의 호소도 나를 찍어라. 그런 사표 심리, 사표 걱정하지 말고.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있었던 각 당이 이제 포인트를 둔 각 후보가 포인트 둔 유세 코멘트를 듣다가 국민의당에서 들고 나오는 이제 주적, 여기는 이제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박지원 대표도 같이 가세를 했거든요. 네, 국민의당이 그렇죠. 전당적으로 그 프레임에 같이 뛰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기존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결코 쓰지 않았을 카드거든요. 논평을 좀 해보자면. 햇볕 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산이고 상징 같은 건데, 김대중 정책을 계승한다는 당이 이제 주적 개념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다는 건 호남 지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보수를 향한 승부수를 던질 상황이 됐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승부수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박지원 대표 평상시 햇볕 정책 엄청 자랑합니다. 기자들한테도요. 자신의 방도 615호고 6.15를 늘 기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주적 논란에 뛰어든 거죠. 이게 유리하면 뛰어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적 프레임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서 얻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득이 안철수 후보에게 오느냐 이거죠. 주적 논란이 불거져서 가장 큰 이득을 누군가가 챙겨간다면 그건 홍준표 후보가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안철수 후보에게 올 성격의 유권자 표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주적으로 전선이 한번 섰습니다. 토론회 이후 어제의 상황은 주적으로 전선이 한번 섰고 그 전선에 국민의당도 합류했다. 그리고 각 캠프에서 불거진 혹은 후보로부터 불거진 구설수나 해프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번은요? 네, 국민의당이 어제 한 문건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네거티브하자 했다라는 내용인데 대외비라고 표시되어 있고 안철수 검증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주력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적폐 중에 적폐, 시발단 부활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고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공식 문건 아니라면서 선대위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뭐 각자 할 바를 했네요. 예, 이런 문서가 나왔다면 공격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문재인 그 후보 측에서는 공식이 아니라고 대응하는 방법밖에 뭐가 있습니까? 실제 문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서들은 사실 각 정당이 아주 많은데 이게 공개됐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런 갑철수라고 공격하라 한마디로. 네,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갑철수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격 포인트를 문서로 정리했는데 그것을 국민의당이 입수했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적폐다. 적폐 맞죠? 그 자체로는. 근데 이 각 당의 전략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적혀서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자, 이게 국민의당에서 1번을 향해서 1번이 이제 수세에 몰리는 해프닝이었고요. 이슈였고요. 2번 후보는 어떤 게 문제가 됐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대학생 시절인 1977년 친구들과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를 모의했다는 내용을 적은 책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 후보가 지난 2005년에 발간한 자전적 에세이에 꿈꾸는 로맨티스트 한 대목인데 대지 흥분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쪽은 특별한 입장을 어제 밝히진 않았는데 다만 글 말미에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이후에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2년 전에 어릴 때 이런 적이 있는데 나중에 반성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자서전에. 이 사안으로 홍 후보가 이제 그 여성 표심을 계속 잃는 해프닝이 이어지는데 이 소위 난국은 어떻게 돌파할까요? 예, 설거지는 어떻게 귀엽게 돌파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좀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은 그런 해프닝이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이제 대권 후보가 됐으니까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대선 후보가 되면 뭐 중고등학교 때 쓴 글도 꺼집어내요. 대학교 쓴 어디 기구한 작은 글 꺼집어내고. 근데 이게 2005년에 발간된 에세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힘들고 뭐라고 이 상황을 돌파할지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예. 홍 후보의 지지율을 근본적으로 흔들 것 같지는 않지만 예, 토론회에서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은요. 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안랩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은 삼성 SDS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과 구조가 유사한 저가 발행이 분명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아하, 안랩 BW 사안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 후보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했네요. 핵심이 뭔가 이미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그렇죠. 그 선대위 쪽에서도요. 이미 2010년에 강용석 전 의원이 고발했고 위법성 없도 공소시효 지났다 이렇게 판단받았다라는 건데요. 박범계 의원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시에 조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에게 확인했는데 그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은 것이지 위법성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법적 판단을 받은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다. 예, 그렇죠. 애초에 이 공세는 사실 법은 문제가 없는데 도덕적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법도 문제다. 네, 당시에 실체적 판단하지 않았다라면서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 이게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겠네요. 예. 여간 안랩 BW 문제가 도의적 문제를 넘어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공세가 민주당에서 있었고요. 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를 괴롭히는 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23일에 의원총회 열고 유승민 대선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15명 내외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 냈고 그래서 오는 일요일 저녁에 의원총회 열린다고 하는데 유승민 후보 진로와 관련해서 사퇴 문제 논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후보 사퇴를 절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명분도 없는 일이고 이게 보수판 후 단협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단일화 예를 들면 홍준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때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때 시작하지 않으면 29일에 인쇄가 되니까. 네, 표가 인쇄가 되죠. 그러면 인쇄된 다음에는 사퇴를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건 이미 여러 선거를 통해서 입증됐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가 막판에 보수 진영에서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안 할 공산이 크지만. 예, 당 내에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에 시의원들이 나가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당선될 것 같지 않으면 하부 조직이 무너져요. 국회의원은 아직도 3년이 남았지만 자기 하부 조직이 사라지거든요. 그 하부 조직이 바른정당의 간판으로는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리는 옮기는. 겁니다. 원래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으니까 다들. 그렇게 옮기는 순간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나가 달랑 남고 하부 조직이 사라지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침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지선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하여튼 바른정당은 무슨 설화가 있는 게 아니라 당내 흔들림이. 후보 자체에 대한 지금 지지율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 어제 정의당도 토론 후에 후폭풍이 있었어요. 네. 네. 정의당사의 욕설 섞인 항의 전화가 거의 1000통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토론 도중에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집요한 다양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난성 항의글이 폭주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 저희 토론 끝난 직후 아침에도 잠깐 다뤘었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예. 그게 이제 심 후보와 문 후보의 표가 겹치는데, 예.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사실 그 토론의 얘기를 잠깐 또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자면, 지지층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유승민 후보가 보수 적자 이미지를 위해서 홍준표 후보를 자주 공격하죠. 예. 당신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내가 진짜 보수다라고. 근데 여론조사 지지층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저도 해보는 걸 캠프가 안 해봤을 리가 없는데 홍준표 후보에게서 실망한 표가 유승민 후보에게로 가지 않아요. 거의. 표를 분석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지지층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포지션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무관하게 지지층 차원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그다지 겹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공략해서 얻을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보면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로부터 가져갈 표가 거의 없어요. 표가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는 보수 후보로서 강인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니 공격할 수 있죠.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문 후보도 홍 후보로부터 가져갈 표가 거의 없는데. 하지만 그런 이유로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보수가 저쪽이 아니니까 이번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애매모호한 것이 이제 안 후보는 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양쪽으로부터 표를 뺏어야 돼요. 근데 실제 토론회에서는 홍준표 후보하고 세우는 대립각이 약합니다. 심 후보가 또 그런 딜레마가 있죠. 예. 표심이 겹치는데 정권 교체가 시급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가 있지만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부처의식이 있는 그런 진보 성향의 표심을 공략하는 게 뭐가 올바른 전략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권 교체는 이미 됐다. 사실 심상정 후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거죠. 정권 교체는 됐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표를 달라. 그건데 이게 역설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략함으로 해서 거꾸로 본인이 정권 교체를 안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캐치프레이즈와 본인의 그 토론의 전략이 사마띠 아니한 상태예요 지금.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 섞인 전화나 문자 이런 것들을 문재인 후보도 지적했지만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유권자를 말릴 수는 없는 거예요. 유권자를 일부러 누군가가 추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다가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이 환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까지 문재인을 공격하는데 심상정은 너무하죠. 이런 정사적 반응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쪽에서는 심상정은 문재인 당선을 돕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당연하죠. 1위 후보는 당연히 엄정하게 검증돼야 한다라고 이제 논리적인 대응을 한 거예요. 정서적 반응인데 논리적인 대응을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했어요. 이번에도 사마띠 아니하죠. 뭐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정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 다음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 후보를 제외한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문 후보를 물렁물렁하게 상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위 후보에 대한 비판은 사실 모든 후보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데 다른 보수 후보를 어떻게 상대하느냐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심상정 후보가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만 봐준답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심상정 후보가 풀어야 될 어려울 방정식이죠. 예, 어려운 방정식인데 어쨌든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했는데 다른 언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사마띠 아니하는 상황이 다음 토론회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네, 다음 토론회는 23일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제 대선이 18일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각 캠프의 1대1 토론 많이 진행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색다르게 세 분을 동시에 모셨습니다. 기호 1, 2, 3번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직접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물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조합 2, 3, 4번 1, 3, 5번 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1, 2, 3번 캠프의 대변인들을 직접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병욱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의 정준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진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진영입니다. 네. 세 분을 모시고 저희는 시팅 토론회. 그런 용어가 있나요? 없죠. 예, 시팅 토론회를 할 테고 보통 이제 토론을 하면 이렇게 규칙을 정해가지고 서로 몇 분씩 하고 그런 거 저희는 없습니다. 말 잘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날 때까지 혼자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 사람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의가 없군요. 예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무규칙, 무예의. 끝나는 시간도 없나요?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다 보면 저희가 알아서 끝날 테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요 순서만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요 말까지 듣는 것으로 각 후보의 지난 토론회에서의 자랑 1, 2, 3번 순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작위로 상대를 누굴 지목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만 지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1번 후보 김병욱 대변인님. 네, 며칠 전에 있었던 스탠딩 토론에 아마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청문회 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9분 이렇게 18분 스탠딩 토론을 했는데 우리 문 후보님이 질문받은 게 무려 18번. 분당 한 번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18분 중에 18번의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변 시간, 질문 시간 있고 하면 1분 정도밖에 답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탠딩 토론회가 자료 없이 후보의 내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5분이나 토론자가 출연하고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좀 내공이 드러나기보다는 질문에 답하기 급급한 그리고 이게 후보별로 시간이 총량만 있고 질문이라든지 답변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4대 1의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현재 룰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도된 스탠딩 토론회가 새로운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뭐 4대 1이지만 선방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KBS를 공격하는데. KBS가 룰을 잘못 만들었다고. 자, 뭐 처음 하는 토론회니까 예. 네, 약간의 뭐 착오는 있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캠프의 정준길 대변인입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미나게 보신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깜빡깜빡 형광등 같다. 예, 안보관 특히 그 주적 관련돼서 스스로가 참 저는 묘를 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 나름대로 지난번보다 노력했는데 뭐 역시 아직도 국정을 논하기에는 초등학생 같다. 뭐 이런 결론이 난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뭐 말씀을 많이 할 기회는 안 주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무서워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촌철살인해서 그래도 그 토론회를 가장 인상적인 말을 남기시고 또 재미나게 하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준길 대변인님이 저희 이 토론회 컨셉을 가장 빨리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마구 양쪽으로 후려주시는. 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진영 대변인입니다. 예, 뭐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새롭게 시도된 방식이라 아주 신선했던 것 같고 많이 이제 좀 보완할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후보들 평가를 보면 이제 1차 때 SBS 토론하고는 문재인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좀 서로 반대되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경직됐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많이 웃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였는데 지금 2차 토론 때는 그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다시 이제 웃음을 찾았다. 근데 이제 반면에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 아까 김병욱 대변인 말씀이 4대1 게임이었다 그러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18번의 질문을 받은 거는 맞는데 제일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도 14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세 후보와 두 후보, 이렇게 지금 주로 질문을 하는 세 후보와 주로 답을 하는 두 후보.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양강 구도가 역시 형성이 됐다. 그렇게 근데 봤는데 사실 그 바른정당의 유시민 이거는 끊지 말기로 했잖아요. 중간에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바른정당 아니 이건 끊지 말기로 했잖아요. 요거까지만 하고요. 요거까지 듣고. 자, 그래서 자기 자랑까지 다 듣고 나서. 네. 안철수 양강구도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서 지금. 안철수 그렇잖아요. 후보가 룰을 지켜야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그 전에 비해서 발전도 면에서는 1등한 거 아닌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뭐 토론을 제일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전도 면에서 보면 다음 토론회 때는 진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TV 토론 방식은 이게 스탠딩이지 쓰기만 했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뭐 트럼프하고 클린턴하고 힐러리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건 두 명이 하는 토론일 때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5명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스튜디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스탠딩 토론을 살리려면 양자 토론이 성사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얼마든지 본인이 주도권만 잡으시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셔도 돼요. 다 말씀하셔도 되고. 제가 뭐 말하려고 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잠깐만요. 앞에 목소리만으로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중간중간에. 홍준표입니다. 네, 홍준표입니다. 네. 홍준표 캠프 대변인 누구입니다. 필요 없고. 뭐 제 이름 필요 없고 홍준표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질문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유승민 후보가 물어본 질문들은 원래 다 우리 홍 후보가 물어보시려고 한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대신 다 물어봐 주는데 사실 그런 토론회에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질문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좀 힘든 거거든요. 옆에서 전부 다 물어봐 주시니까. 그런데 왜 얼마나 유승민 후보를 예쁜지. 이정이라 그랬어요? 이정이 맞죠. 왜 이정이로 공격을 했어요? 이정이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 안철수입니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끼어들 때도요? 네, 그렇죠. 안철수입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전화가 막 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전화가 오니까 뒤로 막 빠져 달려나가고 막. 정말 예의 없는 방송이네요.
리얼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홍준표 후보가 발언을 하시다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약간. 저기 물어본 거니까 대답을 하면 그 왜 이정희라고 표시를 했냐.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PR을 잘 구분하라 그 얘기죠. 사실 유 후보는 경쟁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격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시간이 남았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내부를 향해서 총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 얘기죠. 정신 차려라. 예, 제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문재인 캠프 김병욱입니다. 아니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입니다.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입니다. 예,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유승민 후보야, 새누리당에서 새 집을 지어서 이제. 새누리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에서 새 집을 지어서 나온 입장에서. 신민당인가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더 정확히 불러주세요. 그런 입장이니까 PR라는 차원에서 꼭 아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네, 그게 사실 그런 걱정, 남 걱정 안 하셔도 뜬금없이 이정이라고 했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왜 이정이라고 얘기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깜빡깜빡 형광등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이재용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또 유승민 후보를 또 누구 다른 이름으로 부르셔서 저희가 논평까지 냈거든요. 제발 좀 정신 차리셔라. 과거에 그렇지 않아도 침해설 이상한 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가짜 뉴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짜 뉴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꾸 그런 게 반복되면 정말 오해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번 토론회 할 때는 이름이라도 좀 제대로 불러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논평도 냈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유시민이라고 그랬잖아.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제 지금 유승민 후보를 이정이라고 몰아갔고 또 지금 안철수입니다 하셔야죠. 예, 안철수입니다. 저를 잊기가 어렵네요, 굉장히. 안철수입니다. 네, 이번 방금 정준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예, 홍준표. 여기서 대변인은 없는 겁니다. 저를 잊어야 되겠네요. 네, 빙의를 하셔야 돼요. 네, 예. 빙의입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제목을 빙의 토론회로 하겠습니다. 저는 안철수입니다. 저는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이정희 전 후보죠. 이렇게 몰아갔고 토론 후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거에 대해서 정의당 홈페이지에서 욕설 댓글로 아주 가득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왜 우리 편을 공격하냐 그것도. 홍준표 후보도 유승민 후보를 왜 나를 공격하냐 우리 편을 공격하냐 PR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한심한 그런 구도다. 지금 5당이 나왔는데 5당을 대표해서 후보가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 편, 남의 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남의 편이죠. 왜 그래 흥분하세요? 다 남의 편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거기서 또 편을 먹어가지고 왜 나를 공격하냐 저쪽을 공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구도. 그런 거 자체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예를 든다면 정의당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입니다. 네. 정의당이 예를 들자면 민주당을 공격했을 때 우리 홍준표 후보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유머스럽게 왜 그러냐 이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모질게 공격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서로 스킬에 관한 문제인데 문재인 후보가 그만큼 경륜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심상정 후보가 물어본 질문 중에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뭡니까? 아니 옛날에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폐지하자고 해놓고 왜 뜨뜨미장한 태도를 보이냐 이런 지적들을 할 때 부드럽게 넘어갈 방법이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처럼. 진짜 문제는 뭐냐. 자꾸 지금 두 분이 본질을 좀 흐리시는데 두 번째 토론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 안보관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후보는 정말 참 위험스러운 분이다. 주적. 나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절대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거부를 하시고.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왜 그러셨대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 여기까지만 하고. 국민의당은 세상에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공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다 뜨악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안보에 그건 허위 주장이에요. 안보에 대해서 한 사람은 너무 아직도 경험이 일천하고 한 사람은 제대로 된 안보관을 못 갖고 있고 국민들이 그걸 확인한 토론이었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예. 제가 이제 차례니까 너무 기니까 제인입니다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제인. 예.
제인입니다. 철수입니다. 준표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찰스입니다. 그럴까요? 찰스 좋습니다. 알아서 구분만 되게. 진짜 홍준표 분은 말 그대로 너무 안보 장사하는 것 같아. 아, 장사도 이 물건이 팔려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막 반말도 시작했고 이제. 반말했어요? 안보는 원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최고의 명언이죠. 예. 정말 2시간의 귀중한 시간을 갖고 나라의 미래, 비전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렇게 좀 그러는 것이 비중이 많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것까지 대북 송금, 국가보안법, 주적 이런 놈들만 누가 물어봤는데요, 그거를? 네? 아니, 다. 우리가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거는 옆에 있는 우리 하수인. 유가 물어봤잖아, 유가 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사과하세요, 하수인이라뇨. 네. 우리가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가 얼마나 비극이고 고통이고 슬픔입니까? 이거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장사하려면 안 돼요. 이걸 극복을 해서, 우리가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국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합의를 만들어내고 오늘 통합을 이뤄내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셨어요? 그걸 자꾸 이렇게 중앙일보 보셨어요? 중앙일보의 그 송민순 장관 오늘 그 증거물 제출한 거 보셨습니까? 그건 무슨 증거물이에요? 본인이 쓴 메모랑 그다음에 그 김만복 국정원장이 보낸 팩스 자료 오늘 증거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날도 문재인 후보가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말을 민주당이나 국정원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문재인 후보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뭐냐면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실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홍 후보에 대해서 맨날 막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난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막말을 인정했습니다. 조금 해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솔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우리 홍 후보는. 그런데 지금 보면 문 후보도 그렇고 한 후보도 그렇고 거짓말 잘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아들 문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들 문제. 아들 문제 어떤 걸 얘기해요? 아들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들 취직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날짜까지는 기억 못하죠, 제가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날짜까지는 제가 문재인 후보의 책임. 그런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2월 19일 끝이 시작이라는 책을 썼어요. 1년 만에. 대선 끝나고 1년 만에 썼는데 그 책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내미가 고용정보원에도 합격하고 그다음에 파슨스 스쿨에도 합격을 했다. 양손에 떡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지금. 자, 우리 문 후보 아들 준용 씨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팩트가 이미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론함으로 인해서 괜히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만 정확하게 그만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책에서 당시 2006년 12월 당시에 양손에 떡을 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양손에 떡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는 파슨스에 합격했고 하나는 고용정보원에 합격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파슨스 스쿨은 2016년 12월 달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2008년도 상반기 4월인가 5월에 합격을 했어요. 2008년 5월에 합격한 파슨스 스쿨을 왜 뜬금없이 2006년 12월 달에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양손에 떡을 쥐었다는 거짓말을 했냐 이거예요. 거짓말인지 차고인지 제가 거짓말 맞습니다. 고용정보원에 취직된 것은 합법적인 공고에 의해서 지금 다 제가 나와서 그 고용정보원에 채용이 된 거고요. 고용정보원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들어간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준표 제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제가 자꾸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갖고 모든 거를 규정짓지 말자니까 제발 좀 수준 있게 합시다. 수준 있게. 수준 있게. 뭐든지 한 줄 갖고 모든 책을 한 줄이 아니라 이거는 무지 중요한 문제라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그거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제가 이어받을게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 예의가 없네. 시작이다라는 책에서 그 책에서 당시 2006년 12월경에 파슨스 스쿨도 합격하고 그다음에 고용정보원도 합격했다고 양손에 떡을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왜 본인이 그 거짓말을 1219라는 책에서 썼는지 왜 지금까지 해명을 안 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고용정보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하고 가죠. 찰습니다. 찰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 말씀하시기를 고용정보원에 정상적인 공고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용정보원 공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용정보원에서 2016년 12월에 2012년이죠. 그 공고한 거는
2007년입니까? 2006년. 2006년이죠. 서로 2006년 12월. 이때 공고를 한 거는 연구직 공고였어요. 연구직 공고. 그런데 문준용 씨는 연구직이 아니라 일반직이거든요. 일반직 공고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것도 연구직 들어보세요. 일반직 다 공고했어요. 제인 발권.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그거 원본을 봤는데 39명이 응모를 했고요. 연구직이 12명이 응모를 했어요.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연구직에 5명, 일반직 9명, 그래서 총 14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세트를 흐트리면 안 되고. 연구직 공고라고 돼 있고요. 제목이. 아니, 공고 원문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저도 보고 있어요. 연구직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15일 전에 공고하는 것도 아니고, 6일만 딱 공고했던 거 아니에요. 공고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일반직은. 이제 저도 주도권 한번 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찰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취직한 게 맞냐? 맞죠? 그게 맞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정상적이 아니에요? 아니, 공고가 없이 들어갔다는데요. 공고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후보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잠깐만요. 연구직하고 문재인 후보 본인이 들어보세요. 이 주제 예리하게 질문을 할게요. 자, 잠깐만. 세 가지만 질문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질문 많이 했으니까. 자, 우리 김미경 여사 서울대 교수 채용 관련돼 갖고 문재인 후보.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인까지 하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왜냐면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디오가 꼬이잖아요. 네, 오디오가 꼬여가지고, 아들 문제 가지고 공방 중이구나까지만 알겠고. 제가 요거 세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너무 풀어주는 것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이 아들 문제는 굉장히 많이 거론됐는데, 사실은 지난 토론회에서도 벌써 주정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슈가 많은데, 요렇게 하는 건 재밌긴 재밌는데요. 한 주제에 너무 오래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거는 1시간, 2시간을 해도 돼요. 고용정보원 입사 문제는. 우리 김미경 여사님 잘 알아들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죠. 그것도 그렇게 하죠. 그거 좀 합시다. 그거 지금 서로 그렇게 하죠. 했으니까. 자, 우리가, 내가 그거를 서류를 다 봤어요. 네? 서울대 채용할 때, 채용 신청서, 그 다음에 가진 서류, 그 다음에 카이스트 재직증명서, 박사학위 서류. 자, 우리가 어디 회사에 어플라이를 하면 서류를 언제 뗍니까? 하루 이틀 기껏해야 3, 4일 전에 떼는 거예요. 왜 미리 뗐냐 이거죠? 한 달 전에 미리 서류를 떼놓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 미리 뗐냐? 그 날짜도 안철수랑 날짜가 똑같아요. 김미경 여사가 서류를 뗀 날짜가.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안철수가 서울대 갈 것 같으니까 1+1으로 여보 당신도 갈 수 있어. 서류 떼놔. 서로가 공부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서류 확보. 그 서류 뗀 날짜가 몇 년입니까? 몇 년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까지는 네? 안 갖고 왔는데. 다 보셨다면서요? 예. 연도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할게요. 물어보셨으니까. 정준하 양의 사건을 보면서 권력을 활용한 학사 또는 교육계 내에서의 비리를 가장 우리 사회에서 먼저 척결해야 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충분히 이거는 의혹을 받을 만한 증거 자료가 너무나 명백하다.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는 이제 그쪽 자유인데 해명을 할게요. 왜 해명을 한다니까요? 들어보세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들어보세요. 해명을 한 다음에 해명을 했는데도 계속 의혹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 반박을 못하고 들어보시라 국민들한테 팩 떠넘겨. 질문을 해놓고 계속 답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무슨 청문회예요? 들어보세요. 저희까지 질문까지 다 받고 하시죠. 왜 지금 우리 홍 후보 질문, 홍준표 후보 질문까지 받고. 요거 같이 하실 거예요? 같이 해야 같이 답변하는 게 좋잖아요. 이제 좀 분위기 잡히네. 자, 잠깐만요. 이게 제가 무규칙이긴 한데 본인한테 유리하려면 본인 후보에게 유리하려면 명확하게 내가 누구를 대변한다고 구분이 가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잘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부인과 1+1 교수 채용의 문제는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1+1 교수 채용으로 시작됐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카이스트거든요. 카이스트의 교수로 그것도 석좌 교수로 갈 당시에 원래 석좌 교수가 되려면 논문을 빙의토론 최소 60표 정도를 60개 정도 3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써야 되는데 이게 뭐야?